신분증 없으면 못 들어가십니다. 복장도 불량이고요. 여기 경로당이 아닙니다. 집에서 TV나 보시죠. 헌 고무신의 조끼 차림으로 찾아온 최기만은 손자 면회를 거절당합니다. 아니, 내가 만든 부대에서 나를 쫓아낸다고? 30분 후 국방부 차량이 급하게 도착했습니다. 최기만 대령님, 실례가 많았습니다. 갑자기 부대 내에는 폭풍 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혹시 K사단 창설 부대장님? 고무신 신고 훈련 나가셨다는 전설의 고무신 대령님? 안녕하세요. 오늘 보실 이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으로 군대 문화 바꾸는데 한 걸음 보태주세요. 댓글로 나도 당해봤다. 우리 사단도 저랬다. 썰 대환영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작은 농촌 마을. 해가 막 떠오르는 새벽 5시였습니다. 72세의 최기만은 헌 고무신을 질질 끌며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등이 굽은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군인 특유의 절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지만 기만은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말수가 적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1987년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후 이곳에서 30년 넘게 홀로 살아왔습니다. 기만은 무릎을 꿇고 앉아 배추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손에는 총을 잡던 시절의 굳은 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기만에게는 익숙한 시간이었습니다. 군인 시절부터 새벽 기상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 둘, 셋. 무의식 중에 배추를 세며 뽑는 기만의 모습에서는 여전히 군인의 정확성이 묻어났습니다. 모든 일을 체계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처리하는 습관은 전역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에서 나오는 단조로운 벨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승우예요. 손자 최승우의 목소리였습니다. 20살 청년이 된 승우는 얼마 전 입대해서 훈련소를 막 마친 상태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훈련은 힘들지 않고? 기만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과 달리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군대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있어요. 제가 자대 배치받은 부대가 K사단이래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계셨던 곳이라고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맞나요? 기만의 손이 멈췄습니다. K사단. 자신이 1987년 초대 창설 부대장으로 세웠던 그 부대였습니다. 운명이란 참 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곳이구나. 참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 할아버지도 거기서 근무하셨던 거 맞죠? 그럼 면회 오실 수 있어요? 다른 애들은 부모님들이 자주 오시는데 저는 할아버지밖에 없잖아요. 승호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 같은 애교와 함께 은근한 외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만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생각해보마. 거리도 멀고 할아버지도 나이가 많아서. 괜찮아요, 할아버지. 제가 길 다 알아봤어요. 버스로도 올 수 있대요. 한 번만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기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승우는 자신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아들은 교통사고로 일찍 잃었고 며느리도 재혼해서 멀리 이사갔습니다. 승우만이 자신과 이어진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기만은 집으로 돌아와 낡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서 먼지 쌓인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오래된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다림질이 완벽하게 된 군복과 함께 각종 표창장,
진급 관련 서류들, 그리고 K사단 창설 당시의 흑백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김한은 당당했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대령 계급장을 달고 부하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 시절 김한은 K사단을 국내 최고의 정예부대로 만들겠다는 야망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던 김한의 시선이 한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부대 창설 기념 촬영 사진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진지한 표정의 젊은 중위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창우라는 이름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창우. 그 녀석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김한은 중얼거리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창우는 자신의 직속 부하 중에서도 특히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장교였습니다. 다소 소심한 면이 있었지만 그만큼 신중하고 꼼꼼했습니다. 김한은 군복을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반듯했습니다. 당시 부인이 직접 손으로 다려준 것이어서 더욱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격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군복을 입고 다시 그곳에 갈 수는 없겠지. 김한은 아쉬움과 함께 군복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대신 평소 입던 낡은 조끼와 면바지를 꺼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한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승우를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면회 가방에 손자가 좋아하는 과자와 속옷, 양말 등을 정성스럽게 챙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냥 평범한 시골 노인이었습니다. 이래도 되나? 잠시 망설였지만 김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자신은 대령이 아니라 그냥 손자를 만나러 가는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김한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군번줄은 내 손으로 묻었지만 그 부대는 아직도 내 안에 있지. 첫 번째 버스에서 두 번째 버스로 갈아타며 김한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이렇게 평화로운 시절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육신이 젊었을 때는 늘 전쟁에 대비해야 했는데 이제는 손자가 평범하게 군복무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K사단 입구. 30년 만에 보는 부대 정문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설계했던 소박한 정문 대신 웅장한 석조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새로 지은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경비도 훨씬 삼엄해졌습니다. 김한은 잠시 멈춰서서 부대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만들었던 이곳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변했지만 여전히 태극기는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면회 가방을 단단히 잡고 김한은 부대 정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K사단 정문 앞에 선 김한은 잠시 숨을 고르고 면회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직접 배치를 지시했던 바로 그 자리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건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한은 급하게 면회소로 뛰어갔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 진흙탕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김한은 일어나면서 옷을 털어봤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옷 곳곳에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특히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도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신분증에도 흙이 끼어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진흙이 묻은 손으로 신분증을 닦아보려 했지만 오히려 더 지저분해졌습니다. 사진 부분에도 흙이 끼어서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넘어지면서 신분증을 같이 밟았는지 신분증이 거의 반으로 휘어져 버렸습니다. 면회소 입구에는 젊은 병사 한 명이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1등병이었습니다. 병사는 진흙투성이가 된 기만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르신,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완전히 더러워지셨네요. 병사의 말투는 무뚝뚝했습니다. 기만은 가방을 들어 보이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면회 왔습니다. 손자 최승우를 만나러 왔어요. 오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됐네요. 신분증 있으세요? 기만은 진흙이 묻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흙이 덕지덕지 묻어서 글씨와 사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걸 신분증이라고 가져오셨어요? 병사는 신분증을 받아들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확실히 흙이 너무 많이 묻어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넘어져서 흙이 묻었어요. 닦으면 보일 텐데. 이런 더러운 걸로는 신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복장도 너무 더럽고요. 면회 규정에 어긋납니다. 기만은 자신의 차림새를 내려다봤습니다. 비에 젖은 데다 진흙까지 묻어서 정말 지저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고무신에도 진흙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진흙탕에 넘어져서 그래요. 원래는 깨끗하게 입고 왔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차림으로 오세요? 그냥 동네 공사장도 아니고 군부대라고요. 병사의 말에 기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0년간 군복을 입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자를 만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때 면회소 안에서 중위 한 명이 나왔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을 보니 김상훈 중위였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장교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1등병. 중위님, 이 어르신이 진흙투성이 신분증 가지고 면회하겠다고 하시네요. 복장도 완전히 엉망이고요. 김중희는 기만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진흙에 범벅이 된 모습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르신, 이게 뭐예요? 김중희가 더러워진 신분증을 받아들고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신분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신분증이 거의 반으로 휘어져 있는 데다가 사진도 안 보이고 글씨도 흙 때문에 안 보이고 넘어져서 진흙이 묻었어요. 제가 최기만이고 손자 최승우를 만나러. 이런 더러운 신분증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림으로 부대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김중희의 목소리에는 혐오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흙 냄새 때문인지 한 발짝 뒤로 물러서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대에서 근무했었습니다. 1987년 창설 당시부터. 네네. 그렇게 따지면 제 증조 할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시고요. 제 고조 할아버지는 독립군이시겠네요. 예전 얘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 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분증에 묻은 흙이라도 닦고 오셔야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그냥 집에 좀 계세요, 어르신. 김중희는 기만의 말을 무시하고 손을 저었습니다. 돌아가시죠, 어르신. 여기 요양원 아닙니다. 이런 차림으로 온 사람을 어떻게 들여보내요. 냄새도 나고. 기만은 옷을 털어보며 다시 설명해 보려 했습니다. 정말 손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신분증만 깨끗하게 닦으면. 그냥 비 그치고 날 밝으면 다시 오세요. 그리고 제대로 된 옷 입고요. 신분증도 거의 다 망가진 상태라 다시 발급받아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곤란합니다. 김중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더럽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목욕도 하고 오세요. 여긴 군부대예요, 군부대. 마지막 말은 거의 모욕에 가까웠습니다. 기만의 주먹이 저절로 움켜쥐어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기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면회소를 나오며 뒤돌아본 부대 정무는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부대가 이렇게 차갑고 권위적인 곳이 되어 있다니. 부대 정문 앞으로 걸어가던 기만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정문 옆에 붙어 있는 안내판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각종 신고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국방부 직통 한라인이라는 번호가 눈에 띄었습니다. 기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일로 국방부에 전화를 거는 것이 맞을까요? 하지만 손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과 함께 자신이 세운 부대가 이렇게 변해버린 것에 대한 실망감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비를 피해 정문 앞 처마 밑에서 오래된 폴더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국방부 민원 상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면회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K사단에 면회를 갔는데 오다가 넘어져서 신분증에 흙이 묻었거든요. 잘못 밟았는지 신분증이 거의 반으로 접혀 있는 상태라. 그랬더니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서 들여보내지 않네요. 어르신, 신분증 상태가 너무 불량하면 확인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담당 장교의 태도가 너무 모욕적이어서요. 냄새 난다고 하고 목욕하고 오라고 하고 예전에 제가 그 부대에서 근무했다고 하니까 예전 얘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혹시 성함과 과거 계급을 알 수 있을까요? 최기만입니다. 육군 대령으로 전역했고 군번은. 기만은 기억을 더듬어 자신의 옛 군번을 말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숫자였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몇 분 후 전화 너머 상담원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실래가 많았습니다. 대령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30분 후에 다시 면회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만은 대령님이라는 호칭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그 호칭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기만은 부대 정문을 다시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한때 이 부대를 지휘했지. 근데 지금 여긴 누가 군인인가? 30분 후 K사단 정문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차량 번호판 위에는 국방부라는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별 2개를 단 준장과 함께 군사경찰 몇 명이었습니다. 준장은 서둘러 면회소로 향했고 뒤따라온 헌병들이 부대 곳곳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부대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면회소에 있던 김상훈 중위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준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국방부 감찰 고문이 오십니다. 즉시 부대장에게 보고하고 전 간부 비상대기 명령 내려주세요. 감찰 고문이라니요? 갑자기 왜? 질문 말고 명령만 따르세요, 중위. 준장의 단호한 말에 김중위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급히 부대장실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때 부대 정문 쪽에서 기만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진흙이 묻은 차림이었지만 걸음걸이에는 30년 전의 위엄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면회소 앞에 도착한 기만을 보고 준장이 다가왔습니다. 최기만 대령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만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준장이 정중하게 거수 격리를 했습니다. 국방부 감찰실 박준호 준장입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김상훈 중위는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분 전까지 자신이 쫓아낸 그 더러운 노인이 국방부 준장이 모시러 올 정도의 인물이었다니. 아, 어르신이 대령님이셨습니까?
김중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하는 그를 잠시 바라보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면회온 할아버지임이네다만. 하지만 그 말투에서는 30년간 쌓인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김중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급히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실례를. 됐네. 면회 절차나 진행해 주시게. 김한의 말에 박 춘장이 나섰습니다. 대령님, 국방부 장관님께서 특별 감찰을 요청하셨습니다. 면회와 함께 부대 현황을 점검해 달라고 하시네요. 감찰? 네, 민원 접수 내용을 검토해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신 김에 대령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한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손자를 만나러 온 것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때 부대 안에서 급히 뛰어온 대위 한 명이 면회소로 들어왔습니다. 중위님, 부대장님께서 즉시 보고실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최기만 대령님 맞습니까? 대위의 질문에 면회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김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최기만 대령님이라니. 혹시 K사단 창설 부대장님 말씀이십니까? 또 다른 간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시적 일이지. 아, 정말 그분이시군요. 간부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K사단에서 최기만이라는 이름은 전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대 역사관에 사진도 걸려 있고 신병 교육 때마다 언급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교범에 나오는 그분 맞나요? 고무신 신고 훈련 나가셨다는. 맞습니다. 전설의 고무신 대령님이세요. 병사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병사들도 있었지만 간부들이 제지했습니다. 김한은 이런 소란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다들 긴장하지 말게. 나는 그냥 면회 왔을 뿐일세. 김한의 말에도 불구하고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30분 전까지 무시했던 그 노인이 부대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박 춘장이 김한에게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부대장이 접견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대장이 누구지? 이창우 사단장님입니다. 김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창우라는 이름을 들으니 3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창우가 사단장이 되었다고? 네, 아시는 분이십니까? 예전에 내 부하였지. 김한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시절 소심하고 성실했던 중위가 이제 사단장이 되어 있다니. 그럼 만나보지. 오랜만에 창우 얼굴도 보고. 김한이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지나가는 모든 병사들이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예의를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분이 정말 우리 부대 세우신 분이야? 응, 교육대 들었잖아. 맨날 고무신 신고 다니셨다던데. 와, 실물로 보니까 진짜 간지나네. 병사들의 속삭임이 김한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웃으며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면회소에서 부대장실까지 가는 길, 김한은 부대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건물들은 새로워졌지만 병사들의 표정은 30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기서 뛰어오는 사람이 손자 아닌가요? 박 준장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말로 승우가 급히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김한을 알아본 것입니다. 할아버지. 승우는 김한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30년 만에 이 부대에서 느끼는 첫 번째 따뜻함이었습니다. 승우야, 많이 컸네.
할아버지가 정말 우리 부대 세우신 분이에요? 지금 부대 전체가 난리예요. 승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기만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옛날 얘기보다 여기서 잘 지내고 있나? 네. 그런데 할아버지. 승호가 무언가 말하려다가 주변을 의식하며 말을 멈췄습니다. 기만은 손자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자. 기만은 승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부대장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30년 만의 재회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부대장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기만은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손자 생활관부터 보고 싶네. 박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대령님께서 원하시는 곳부터 점검하시죠. 승호가 앞장서서 자신의 생활관으로 안내했습니다. 3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한 생활관은 겉보기에는 깔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기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생활관 한편에는 벌점 현황판이라는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이름 옆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는데 그 항목들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페트병 소음기 벌점? 이게 뭔가? 기만이 물었습니다. 승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밤에 물 마실 때 소리 나면 안 돼서 페트병에 수건 감아서 마셔야 해요. 물 마시는 소리 때문에? 기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점판을 자세히 보니 더 황당한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핸드폰 소지 벌점, 개인 냉장고 사용 금지, SNS 접속 차단 등등. 3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규정들이었습니다. 이 개인 냉장고는 뭐고? 기만이 생활관 한쪽에 놓인 작은 냉장고를 가리켰습니다. 아, 그건 고참들 전용이에요. 저희는 못 써요. 승호 옆에 있던 동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고참 전용? 기만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각종 음료수와 과자, 그리고 술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부대 안에서 술을 마신다? 아, 그건 병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대답을 못했습니다. 기만은 생활관을 더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침대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만이 침대를 들춰보니 한 병사가 떨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저는 병사는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다른 병사가 대신 설명했습니다. 말년이 PX에서 춤췄다고 해서 고문관 만들었어요. 고문관? 기만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네, 선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고문관 만들어서 며칠씩 혼자 있게 해요. 기만은 침대 밑에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나오게. 병사가 기어 나오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나? 사흘째입니다. 사흘을 침대 밑에? 기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박 준장도 이 상황을 보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만은 생활관을 계속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금주의 타겟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주에 괴롭힐 후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 그건 병사들이 대답을 못하자 승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매주 한 명씩 정해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욕하고 때리고 그래요. 기만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자신이 만든 부대가 이런 곳이 되어 있다니. 선임들은 어디 있나? 지금 외박 나갔어요. 주말이라서. 기만은 생활관 곳곳을 더 살펴봤습니다. 화장실 문에는 사용시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신병들은 정해진 시간에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도 시간 정해서 쓰나? 네. 급하면 참아야 해요. 기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내가 만든 건 부대였지. 이런 감옥이 아니었다. 기만의 목소리가 생활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이 모두 움츠러들었습니다. 박 준장이 기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대령님,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 이게 진정할 일인가? 기만은 벌점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30년 전에는 말이야, 똥개도 이 부대 지나갈 때 경례했어.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대해? 승우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저희는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다고? 이걸 참아야 되니?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기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자가 이런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기만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농사일 할 때 듣던 라디오 겸용이었는데 녹음 기능도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는 말 다 녹음할 거야. 이 새끼들아. 할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더 힘들어져요. 승우가 만류했지만 기만은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힘든 게 아니야. 이 부대가 잘못된 거야. 기만은 녹음기를 켜고 말했습니다. 군복이 너희를 지켜주는 게 아니다. 내가 그걸 만들었으니까.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부 몇 명이 급히 생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병사들이 왜 이렇게... 간부들은 기만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국방부 준장과 함께 있는 노인이 범상치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훈련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건 다 교육 차원에서. 대위 한 명이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교육 차원에서 사흘을 침대 밑에 가두나? 기만의 질문에 대위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교육 차원에서 화장실 사용 시간을 정해두나? 물 마시는 소리도 금지하고. 기만의 추궁이 계속되자 간부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기만은 벌점판을 가리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부대는 내가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보니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생활관이 조용해졌습니다. 기만의 마지막 말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K사단 부대장실에서는 이창우 사단장이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5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관이 급히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부대장님, 국방부에서 감찰 나온 분이 최기만 대령님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창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년 전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 몰랐습니다. 기만? 그 최기만 맞아? 네, 1987년 우리 부대 초대 창설 부대장님 맞습니다. 창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30년 전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989년 겨울 춘천 일대에서 실시된 혹독한 훈련이었습니다. 당시 중이었던 창우는 기만의 직속 부하로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밤새 행군을 한 상태에서 새벽 도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우야, 도강점 확보 임무 맡아라. 네, 알겠습니다. 젊은 창우는 의욕적으로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두려웠습니다. 얼음이 얼어있는 강을 건너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훈련 도중 창우가 실수를 했습니다. 밧줄 고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후배 소위 한 명이 차가운 강물에 빠진 것입니다. 중이, 김소희가 물에 빠졌다. 창우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기만이 직접 강물에 뛰어들어 김소희를 구했지만
김소희는 심한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훈련 후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우의 실수가 명백했고 징계는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김한 대령님, 이창우 중위의 책임이 큽니다. 진급에 영향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내려온 감찰관이 말했습니다. 김한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예, 대령님 책임이라니요? 밧줄 고정은 제가 직접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중위는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고 안전 확인은 지휘관인 제 몫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김한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썼습니다. 창우는 징계를 받지 않았지만 김한은 진급에서 누락되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창우가 김한을 찾아갔습니다. 대령님 죄송합니다. 제 실수인데. 창우야, 군인이 뭔지 아나? 잘 모르겠습니다. 군인은 책임지는 사람이야. 부하의 실수는 상관의 책임이고 상관의 성공은 부하의 공로야. 그날 밤 창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존경하는 상관이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대령님, 제가 다른 부대로 전속 신청하겠습니다. 왜? 제가 있으면 대령님께 계속 누가 될 것 같아서요. 김한은 웃으며 창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창우야, 도망가는 게 책임지는 게 아니야. 이 실수를 교훈 삼아서 더 좋은 장교가 되는 게 책임지는 거지. 그 후 창우는 김한 밑에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김한의 가르침을 받으며 훌륭한 장교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1991년 김한이 전역을 결정했을 때 창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대령님, 정말 나가십니까? 응, 이제 내 몫은 다 했어. 너희들이 이 부대를 이어가야지. 창우는 김한의 전역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같은 존재를 잃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30년이 흘렀습니다. 창우는 승승장구해서 사단장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초심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창우는 말년 3개월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전역 후 대기업 고문직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는 큰 사고만 없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군대는 군기가 생명이다. 창우가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군기라는 것이 언제부턴가 권위주의로 변해 있었습니다. 부관이 다시 보고했습니다. 부대장님, 최 대령님께서 현재 생활관 점검 중이십니다. 상당히 심각한 표정이라고 합니다. 창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전 그 예리한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한은 항상 병사들의 편에 서서 간부들을 질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부대 상황이 괜찮나? 부관이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뭐가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생활관 관리나 병사 대우 같은 거 말이야. 평소와 다른가요? 늘 하던 대로 하고 있는데요. 창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최 대령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이미 부대 안에 계십니다. 곧 부대장실로 오실 예정입니다. 창우는 거울을 보며 군복을 정리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선배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자신이 30년 전 그분이 바라던 모습일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묵직한 발소리가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억나는 그 걸음걸이였습니다. 창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바라봤습니다. 곧 만나게 될 그 사람이 어떤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볼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김한 대령님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감찰관의 신분으로. 창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군을 안 나갔지. 그런데 왜 다시 돌아오신 겁니까?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부대장실 문이 열리고 기만이 들어왔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창우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늙고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창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최기만 대령님, 이창우 사단장입니다. 기만은 창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30년 전 그 소심했던 중이가 이제 별 2개를 달고 있었습니다. 창우야, 많이 컸네. 네, 대령님. 오랜만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준장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사단장님, 대령님께서 부대 현황을 점검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창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만이 무엇을 봤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입니까? 기만이 직접 대답했습니다. 생활관 가봤는데 참 볼만하더군. 창우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벌점제도 말이야. 물 마시는 소리도 벌점이고 화장실 사용 시간도 정해놨더라고. 그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질서 유지? 기만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사흘을 침대 밑에 가둬두는 게 질서 유지야? 창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다고? 기만이 창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창우야, 너 혹시 이 부대 몇 번이나 돌아봤나? 정기 점검 때마다. 정기 점검이 아니라 말이야. 그냥 돌아다니면서 병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봤나? 창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대장실에만 앉아서 보고서로만 부대를 관리해왔기 때문입니다. 기만이 창에 다가가서 부대를 내려다봤습니다. 아, 옛날 일이 떠오르네요. 저는 그때 지켜보기만 했었죠. 대령님께서 대신 다 뒤집어 쓰셨죠. 창우가 갑자기 30년 전 일을 언급했습니다. 창우야, 그때 일을 왜 갑자기? 대령님께서 제 실수를 덮어주신 일 말입니다. 저는 그 일을 평생 잊지 않았어요. 기만이 돌아서서 창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부하들을 덮어주지 않나? 예. 너희 간부들이 병사들을 괴롭히고 있잖아. 그걸 모른 채 하는 거야. 정말 모르는 거야? 창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만 안 나면 된다는 생각으로 눈 감아왔던 것입니다. 기만이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부대 창설 당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기억하나? 네. 부대 창설 때 사진이네요. 그때 우리가 뭘 약속했는지 기억해? 창우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군인이 되자고 했습니다. 맞아. 사람을 지키는 군인. 기만이 사진을 다시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는 누굴 지키고 있나? 창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부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급한 보고가 있습니다. 뭔데? 국방부에서 군납 비리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의 계약 관련 서류를요. 창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만이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 아닙니다.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창우의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기만이 박 준장에게 말했습니다. 준장님, 군납 관련 자료도 같이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창우가 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굳이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큰 문제 없다고? 그럼 보여주는데 문제 없겠네. 김한의 날카로운 눈빛에 창우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감찰이 계속되는 동안 김한은 부대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직접 설계했던 구보 코스를 발견했을 때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길 아직 남아있네. 이창우, 여길 얼마나 뛰었는지 기억하나? 뒤따라온 창우가 당황했습니다. 아, 예, 기억합니다. 그때 너는 매일 이 코스를 뛰었지. 왜인지 기억해? 체력 단련을 위해서였죠. 아니야. 책임감을 기르기 위해서였어. 김한이 구보 코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길을 뛰면서 너는 부하들을 위해 희생할 각오를 다졌잖아. 그런데 지금은? 창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김한은 다시 승호의 생활관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승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다. 오히려 많은 걸 배웠어. 뭘 배우셨어요? 숨긴 건 죄가 아니구나. 지운 게 죄더라. 승호는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한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창우야, 넌 나를 모함하지 않았지만 나를 지웠구나. 30년 전 자신이 가르쳤던 가치들이 이 부대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자신의 제자에게 있다는 것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감찰 마지막 날 아침, 김한은 일찍 일어나 부대 뒤편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즐겨 찾던 곳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준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대령님,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뭔가요? 어젯밤 간부들 회식 자리에서 촬영된 영상이 익명으로 제보되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어젯밤이요? 네, 대령님이 부대 점검을 마치고 숙소로 가신 후에 간부들끼리 긴급 회식을 했나 봅니다. 김한이 부대장실로 돌아오니 박 준장이 노트북과 함께 여러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이것부터 보세요. 박 준장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동영상 파일이었는데 재생하자 어젯밤 간부들의 술자리 장면이 나왔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여러 간부들이 술을 마시며 격앙된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촬영자는 몰래 녹화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뭔 상황이야, 정말. 하루 만에 부대가 뒤집어졌잖아. 김상훈 중위가 술에 취해 소리쳤습니다. 그 늙은이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는 거 아니야? 한소령이 험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기만이라고? 그 할아버지가 뭔데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다른 중령이 술잔을 내려치며 말했습니다. 전설이래 뭐래 고무신 신고 다니던 꼰대가 지금 시대에 맞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부대 운영하는데 하루 와서 이것저것 트집 잡고. 김한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은 여군들이랑 잘 지내면 승진도 빨라진다니까. 나도 한 명 찍어뒀어. 소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예요? 어떤 분이에요? 김중희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대대 행정보급관. 그 여자 완전 내 타입이야. 벌써 몇 번 커피 마셨어. 와, 대박. 저도 그런 기회 있을까요? 너는 일단 면회 오는 거지들부터 제대로 처리해라. 어제 그 진흙투성이 할아버지 보고 정말 토 나올 뻔했잖아. 소령이 김중희를 놀리며 말했습니다. 김한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내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중령이 완전히 취해서 말했습니다. 있잖아. 사실 PX 납품업체에서 매달 용돈 줘. 한 달에 500만 원씩? 뭐? 진짜해? 그럼 가짜야? 품목 몇 개만 바꿔주고 단가 조작해주면 돼. 간단하잖아. 중령이 양주병을 들고 마시며 계속했습니다. 사단장도 알아. 걔가 치긴 찍어주는 거거든. 창우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말에 김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최기만 할아버지, 내일 어떻게 처리할까? 계속 이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 뭔 소리야? 사고 한 번 내서 조용히 만들까? 계단에서 넘어졌다거나. 야야, 그건 너무 위험해. 아니면 뇌물이라도 줘볼까? 늙은이들은 돈에 약하잖아. 간부들이 기만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군복 따위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우리는 월급 받고 일하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웃기고 있네. 중령이 군복 윗도리를 벗어던지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애국심 따위로 배 채워지나?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기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를 모욕한 건 참겠어. 근데 군복을 모욕한 건 못 참지. 준장님, 이 영상 누가 제보한 거예요? 익명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간부 중 한 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보낸 것 같습니다. 기만이 영상을 다시 확인하니 더 구체적인 비리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가전제품 납품할 때 업체에서 에어컨 하나 더 줬잖아. 그거 내 관사에 설치했어. 나는 냉장고 받았어. 완전 대박이지. 식료품 납품업체에서는 매주 한우 보내줘. 가족들이 완전 좋아해. 체계적인 뇌물수수가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기만이 박 준장에게 말했습니다. 준장님, 지금 즉시 모든 관련자들을 소집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만이 국방부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관님, 최기만입니다. 대령님, 무슨 일입니까? 요즘은 계급보다 USB가 무섭다더라. 지금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전송하는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이 정도면 청문회 안건입니다. 10분 후 장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 대령님,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군의 기강이 이 정도로 무너진 줄 몰랐습니다. 바로 청문회에 올리겠습니다. 한편 부대 안에서는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준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뭔데? 일부 간부들이 군복을 벗고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어서 부대를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뭐라고? 지금 정문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기만이 즉시 지시했습니다. 헌병들 모든 출입구 봉쇄하세요.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네. 정문 앞에서는 간부 6명이 헌병에게 제지당하는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저희는 급한 개인 볼 일이. 그럼 왜 군복을 벗으셨죠? 간부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아예 가발까지 쓰고 변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기만은 창우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창우야, 영상 봤어? 죄송합니다, 대령님. 내가 직접 뇌물을 받은 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내 직인이 찍힌 이상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저들이 나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지야. 창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술자리에서 하는 말일 뿐. 술자리에서 하는 말이라고? 상관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게 전 그저 군에서 살아남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대령님처럼 큰 사람이 아니라서요. 기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우야,
넌 나를 모함하지 않았지만 나를 지웠구나. 이 대화가 끝난 후 병사들 사이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야, 들었어? 간부들이 대령님 해치려고 모의했대. 진짜? 완전 미쳤네. 그리고 여군한테 성희롱하고 뇌물도 받고 완전 막장이었어. SNS를 통해서도 소식이 퍼졌습니다. K사단 핵폭탄 터짐 키읔키읔키읔 간부들 완전 망함. 뭔 일임? 전설의 고무신 대령님이 USB 하나로 다 털어버림. USB? 간부들 막장 행동 다 녹화되어 있었음 키읔키읔키읔. 병사들은 오히려 통쾌했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모든 일들이 복수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관련자들이 하나씩 조사를 받았고 비리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한은 마지막으로 승우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대박이에요. 간부들이 완전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승우야, 이건 기뻐할 일이 아니야. 왜요? 나쁜 사람들이 벌 받는 건데. 문제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는 거야. 30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반성하게 돼. 김한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부대가 이런 곳이 되도록 방치한 것도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K사단 대강당에 전 장병이 집합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내려와 특별 담화를 발표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김한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장관님. 제가 먼저 할 말이 있습니다. 대령님, 순서가 이 부대는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먼저 말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한이 단상에 올라가자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얘들아, 옛날엔 말이야. 똥개도 경례했다. 갑작스러운 말에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땐 대가리 박는 게 훈련이 아니라 인격이었어. 김한의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대는 뭐야? 물 마시는 소리도 못 내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정해놓고 분위기가 숙연해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김한이 단상 옆에 놓인 야전삽을 집어들었습니다. 보여줄게. 30년 전에 이 삽으로 북한 땅도 팠어. 그러더니 정말로 바닥에 엎드려서 포복 시범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72세 할아버지가 완벽한 포복 자세로 기어가는 모습에 병사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이때 뒤쪽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창우의 부인과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왜 갑자기 경찰이 집에 와서? 창우의 아내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빠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대학생인 창우의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창우는 가족들을 보고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비리가 가족들에게까지 알려진 것입니다. 김한이 포복 시범을 마치고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삽으로 판 땅 위에서 너희들이 서 있어. 그런데 그 땅을 더럽히고 있잖아. 이때 갑작스럽게 대강당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창우 사단장님, 군납 비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창우가 당황해서 일어섰습니다. 어제 확보한 증거와 통장 추적 결과 3년간 총 5억 원의 부정수익이 확인되었습니다. 대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병사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창우의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남편이 언제 그런 짓을... 검찰관이 창우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김한이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대령님, 수사에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제 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게 해주세요. 김한이 창우 앞에 섰습니다. 창우야, 마지막으로 묻겠어. 내가 정말로 군인이었나? 창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군인은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했어. 그런데 넌 지금까지 누구한테 책임졌나? 창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령님. 저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창우가 수갑을 찼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찰관이 또 다른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로 어제 확보한 동영상에서 상관 살해 모해 및 성희롱 발언이 확인되어 관련 간부 6명을 추가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살해 모의라니. 병사들이 경악했습니다. 그 간부들이 김한을 해치려고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상훈 중위를 비롯한 간부들이 하나씩 연행되었습니다. 이때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국방부 장관 옆에 낯선 노인 한 분이 서 계셨는데 그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최기만 대령의 상관이었던 김철수 예비역 대장입니다. 대장님까지. 김한이 놀라며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김한아, 30년 만이네. 그런데 이 난리가 뭔가? 죄송합니다, 대장님. 제가 손자 면회 왔다가 부대를 뒤엎었다고? 여전하구나. 김 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잘했어. 이런 부대는 확 뒤엎어야 맞아. 이때 병사들 사이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대령님, 저희가 메모 돌렸어요. 뭔 메모? 한 병사가 쪽지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간지남. 이라고 써서 돌렸어요. 병사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긴장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김한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얘들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이 부대를 다시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 거야. 어떻게요? 새로운 사단장이 올 때까지 내가 임시로 지휘할 거야. 대령님이요?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임명했어. 3개월간 임시 지휘관으로.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명령. 벌점제도 즉시 폐지. 와. 두 번째 명령. 간부 6명 즉시 징계, 부대장 전출. 세 번째 명령. 후임 사단장 공개 채용으로 선발. 병사들의 환호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한이 마지막으로 승우를 불렀습니다. 승우야, 이리 와봐. 손자가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네 아빠도 못 받았던 거다. 김한이 주머니에서 오래된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30년 전 내가 전역할 때 땅에 묻으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오늘 다시 꺼냈어. 왜요? 너한테 주려고. 김한이 군번줄을 승우의 목에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승우야, 너는 군인이 아니라 사람이 되라.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승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개월 후 K사단은 국내 모범 부대로 선정되었습니다. 최기만은 다시 평택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승우는 전역 후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설은 때로 고무신을 신고 옵니다.